정의당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당 운영 유튜브 뉴스 정말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임정기 교수입니다. 이제부터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의 3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후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호진입니다. 다음 정의당 국민의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진입니다. 네,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헌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심상정 대통령 예비후보 공동선대본부장 이홍우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우입니다. 전 경기 고양시 의원 김혜련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련입니다.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정의당 여성안정특별위원장 박인숙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인수입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장 박종균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균입니다. 노무현재단 대전 세종 충남 공동대표 황창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네, 그러면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들이 대중 친화력, 진보정치 비전, 정책 역량 등 3가지 검증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30점 만점으로 종합 채점하게 될 것입니다. 채점은 배심원단 여러분들께서 배포해드린 태블릿 PC로 구글 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정의당 당원님들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깊게 시청하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모두 발언 점검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1호 법안 및 의정활동 방향, 출마 각오 등을 자유롭게 1분 동안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호진 후보입니다. 낡은 정치 잡을 검증된 정의당의 입 정호진입니다. 정의당의 총선 승리 걸림돌이 될 가짜 정당이 속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외곽에서 열린민주당이 창당 선언이 됐고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키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집권당, 민주당, 그동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4+1 개정선거법을 함께 만든 정당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집권여당조차 꼼수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반칙 없는 세상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진짜 정당과 가짜 정당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진의 1호 법안 바로 가짜 정당 방지법입니다. 확실히 가짜 정당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박창진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변곡점마다 각인되는 사건과 계기가 있습니다. 갑질, 즉 불평등에 관련한 문제 제기에 땅콩 해양 사건이 있었고 공익 제보를 한 저의 용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한 의식 전환이라는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회 구조적 문제점 또한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재벌 독재 경영이 만든 직장 내 비민주화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재벌 총수 사내 이사 부신임안을 통과시키는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함으로 바위치기 한다는 조롱에 시달리던 박창진이 갑질 119 법과 재벌 경영 통제 강화법으로 이제 싸움터를 국회로 옮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상헌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비례대표 후보 이상헌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고 1987.0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 3.3% 하락한 수치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지난 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처럼 될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국채보수사운동이 그랬고 근무후기운동이 그랬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저력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홍우 후보입니다. 예, 이용호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법안 발의하는 데만 자주 가지 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말 이것이 온갖 하이에나들이 물고 뜯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년 동안 사왔던 것 죽 서서 개 죽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정책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방식이 아닌가 저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할 일은 강력하게 분노를 표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 비례 후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관위 쳐들어가고 민주당 쳐들어가서 규탄 대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당의 위기, 총체적 비상 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려내고 우리가 함께 세력들, 바깥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혜련 후보입니다. 네, 김혜련 후보입니다. 저의 1호 법안, 지방의회 싹쓸이 방지법입니다. 가번, 나번 공천하는 복수공천 금지, 3인 선거구 법제화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은 일당 독점 상태에 있는 지방의회를 민심 그대로 지방의회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 지방의원 한 명 없이 정의당을 꾸리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정치할 수 있는 작은 길 하나 만들어드리기 위한 법입니다. 세 번째, 2022년 다수의 지역구 지방의원을 배출하고 2024년 비례정당 정의당의 한계를 뛰어넘고 수권정당 정의당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 상황, 어떤 의회 상황에서도 정의당의 원칙과 가치를 관철시키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의정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진교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정의당 당원 여러분, 시민선거인단,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배진교입니다. 저의 1호 법안은 1인 가구 등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서민 1주택 보장법입니다. 주택 공급과 지원의 초점을 1인 가구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와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년 가구와 대학생에게 주거비용의 50%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청년 기초 자산 제도와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민 1주택 보장법으로 출발선의 차이와 빈곤을 없애겠습니다. 구청장 출신인 제가 강한 것은 현장과 행정입니다. 현장의 복지와 민생을 진보의 가치로 현실화시켜본 저 배진교가 잘할 수 있습니다. 집권 정의당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는 배진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박인숙 후보입니다. 네, 박인숙입니다. 저는 제1법안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릴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저희가 고생하고 있는데 정치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우리의 열망으로 모은 선거개혁을 뒤로 되돌리고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뭐뭐뭐뭐 비례당이 지금 출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것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고 우리가 선거개혁을 끝내 완수했듯이 이번 총선에도 우리는 당대하고 담대한 노력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해고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내 삶이 존중받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 박종균 후보입니다. 네, 박종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싸움도 국가적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권 및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 재난에 해당됩니다. 태풍과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사회적 재난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피해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확진자 중에 절반 이상이 폐쇄병동, 신장장애인, 병원비 지원을 받는 조속중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1호 법안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 재난안전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한창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한창민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사이비 이성정당 비례한국당 때문에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범시민사회도 선거연합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정의당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함께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지형을 바꿔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1호 법안이 대통령 그리고 광역단체장의 결선 투표제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선진연합 정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선진연합 정치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무지개 배심원 공통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지개 배심원 공통 질의, 개별 질의, 마무리 발언 이 세 가지에 한해서 후보별 2분 30초의 발언 총량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되 시간을 배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의 주제는 21대 국회 정의당의 핵심 대변 주체 및 주요 의제입니다. 먼저 이홍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그 첫 번째 대변 주체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 우리 피해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변한다는 것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문제는 힘입니다. 단 하나라도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삶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서 정의당은 힘을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방안입니다. 저는 하나는 거대한 소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바깥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힘을 모아서 공감대를 얻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국회 내에서 거대한 전략적 진보 세력 그룹을 만들어서 문제를 끌고 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줄 때만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혜련 후보입니다. 당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다. 브레이트가 한 말입니다. 정치 혹은 정당은 어떤 주체를 대변하고 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을 호명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대표해야 하기도 합니다. 정치인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진보정당 소속으로 고양시의원을 하고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회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공통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일 수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대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의당으로 호명하는 그것이 우리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진교 후보입니다. 네, 정의당이 집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차별 해소, 직장 내 직군간 차별 금지, 안전과 재충전을 위한 근무 조건 등을 보장해야 하며 자영업자들의 안전망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사람의 가치와 생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보와 기술, 자본의 독점은 소외와 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애 전반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플랫폼 산업과 정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창의력을 자본으로 하는 청년의 창업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하면서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재교육과 고용을 보장하는 안전한 산업 재편을 정의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와 돌봄, 감정 서비스를 국가 복지 서비스로 전환해 인간의 가치와 존중되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생태를 지켜내는 나라 배진교가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인수 후보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정의당은 가난한 사람, 그다음 사회적, 정치적인 소수자를 위한 정당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1대 국회의 역할은 공정, 평등, 평화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밥이 평화가 되는 정치를 정의당은 책임지고 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특히 내 삶을 존엄하게 바꿀 수 있는 정치로서 4가지 추가적인 의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투명 노동자 보호법, 건강과 안전, 폭력으로부터 1인 가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지원법, 여성들을 경단녀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단절 단계에서부터 제기할 수 있는 82년생 김지영법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정치가 필요한 곳에 정의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박종균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의당에게 주어진 21대 국회의 역할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성실히 노동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직업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되는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도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21대 과제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서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바꿔서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창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핵심 대변 주체는 당연히 노동, 청년,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핵심 대변 주체를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를 응원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민주시민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확장이 결국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대변하려고 하는 주체들의 삶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있지만 이 의제를 밀고 나갈 기반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 지형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더 확실히 밀고 가야 됩니다. 이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와 문화가 함께 바꿔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주체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호진 후보입니다. 네, 저는 정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창당 정신이자 저는 존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고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관련돼서 저는 계속 가짜 정당, 가짜 뉴스 정조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네, 다음 박창진 후보입니다. 네, 비행기 안만큼 사회 단상을 잘 보여주는 공간은 없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부터 이코노미까지 지불한 금액에 따라 감수해야 할 불편이 많아집니다. 저는 VIP 담당 승무원으로 일하며 그들과 늘 한 공간에 있었기에 제가 자본 권력 아래 철저한 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이들은 언제든 자본과 권력, 비민주적 환경 속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입니다. 다수의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평등한 자본 권력 아래에서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갑질 119법을 제정하여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벌 경영 통제 강화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을 견제해 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을은 곧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노동 현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 후보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문제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지난 99%의 월가 점령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더욱더 혼란해지고 더 이상 99%의 시민들은 정치권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무지개 배심원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무지개 배심원단으로부터 질문 리스트를 받았고 각 후보자분들께서 질문 추첨함에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별로 질문지를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후보입니다. 정의당의 차세대 정치인 양성 전략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무척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 가능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양성하고 꾸준히 청년 정치인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기부터 이제 정치학교를 정의당이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참여를 지금의 문턱이 높은 것을 연령을 낮추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지금 4.0 정치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치인을 양성하고 그 정치인이 지역에서부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과 그 다음에 서포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지금 젊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당으로부터 성장된 그 과정이 바로 차세대 정치인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나중에 그 정리 발언까지가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종균 후보입니다. 민주당과 전략적 차별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당 이념 스펙트럼으로 볼 때 정의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내지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의당이 대변해야 되는 국민들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민주당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의당은 정의당 가치로 정의당답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창민 후보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매우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대략 5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고용보험 안에서 그리고 노동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동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3법 안에는 정의당이 제시한 전태일 3법 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진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 그리고 삶의 향상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태일 3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50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도 지켜내겠습니다. 네, 다음 정호진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당 그린 뉴딜 경제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좋은 공약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늘 빠져 있었던 부분이 생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보십시오.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해서 이런 성과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환경이라든가 생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생태, 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에 비해서 가장 앞서고 선도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창진 후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의 극대화된 이익 추구의 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지 거대한 담론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정책에서는 먼저 상위에 있는 고용주나 경제 주체들이 먼저 자신의 지분, 자신의 이익을 내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서로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또 서로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원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 입법까지 두 가지를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년 문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갈 문제이고요. 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 당에서도 지금 기본 자산을 준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주택을 해결할 때에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홍우 후보입니다. 신인 정치인으로서 21대 국회 기성정치 현장에서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방자치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지방기초의원의 4인 선거구의 단수 조항에 2인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인 선거구로 가서 우리의 기초, 지방의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활동가들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회에 진출해서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바닥 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김혜련 후보입니다. 21대 국회 정의당 복지정책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평등과 차별 해소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덧붙여서 그 저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저출산은 그 결과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 세계적인 통계 석학인 한스 로슬링 교수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인구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통해서 적극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지 정책만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는 이 적극적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 사회적인 전면적인 노력이 펼쳐질 때 이 다양한 한국 사회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진규 후보입니다. 기존 정의당 소수자 정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도 또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 당 내에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사자 중심의 활동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수자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 4분이 주어지는데 주제는 자율입니다. 주도권 토론 대상자는 최대 2명 이내로 지목이 가능합니다. 후보자별 최대 지목 횟수는 3회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1명을 지목할 경우에 주도권 토론자는 2분 30초, 지정 토론자는 1분 30초로 발언 시간을 제한합니다. 2명을 지목할 경우에 주도권 토론자 2분, 지정 토론자는 각 1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창민 후보자님부터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후보자님은 몇 분을 누구를 지정 토론자로 지목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 2분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후보를 하시겠습니까? 배진교 후보와 김혜련 후보. 네, 한창민 후보님께서 배진교 후보랑 김혜련 후보를 2분을 지목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교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배진교 후보님께서는 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역과 현장의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민들과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정의당의 정치를 확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 매우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대국민 메시지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 현장에서도 그리고 민심 속으로도 어떻게 파고드는 게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포괄적인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많이 듣는 그리고 또 꾸지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촛불 민심,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그동안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운
날카로운 지적과 원칙을 지켜왔던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국민들께서 요청하는 것은 정의당의 색깔을 반드시 다시 가져라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으로서 진보 정당으로서의 원칙을 다시 사수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의당의 원칙과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전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정의당이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후보님입니다. 김혜련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이면서도,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우리 여성들과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현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싸우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정의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 원칙과 가치를 관철시켜내는 것, 그것이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밀리는 순간 저희가 보호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저희가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상과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 여성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들을 잘 지켜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면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핵심 주체들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정치적 비전이자 가치이자 정책입니다. 제가 이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언적인 가치와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그걸 현실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주체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호진 후보자님 어떤 후보를 지정 토론자로 지목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 한창민 후보님 그리고 이상헌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진 후보님은 한창민 후보님이랑 이상헌 후보님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창민 후보님 공약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이번에 후보자 토론회 하면서 불평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그 토론에서 안 나와가지고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한창민 후보님께서 좀 공약에 담겨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21대 국회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한창민 후보님께서는 핵심적으로 어떤 선결 과제를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은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나 생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이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좀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 기존의 정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이번에 올 초입니다. 지방분권 관련한 일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과 인사 그리고 지방자치의 내용들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법안과 그리고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도시나 세종도시에 대한 그 마련 방안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창민 후보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면서 자치지정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열악하고 불균형이 심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치재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당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고 있고요. 어제 밤늦은 시간에 텔레그램으로 관련된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상헌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굉장히 도드라지는 공약이 있습니다. 상호보조 시스템을 이용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인데요.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해졌던 것들이 자선 기부라는 거를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자선 기부가 아니라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상호부조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그 경쟁 위주의 체제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그것을 그냥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지금 4차 산업인 것처럼 저희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현하자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핵심 공약입니다. 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떠오르지는 않지만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관광권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 민생 경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새로운 뭔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부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무슨 방법이더라든지 네, 후보님 제 시간이 이제 막 가는 부분이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양한 정책들이 저는 정의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분권 비롯해서 이상헌 후보님의 좋은 공약도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창진 후보. 네, 저는 박인숙 후보님, 한창민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창진 후보님이 한창민 후보님이랑 박인숙 후보님을 지정했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인숙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박인숙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다양한 공약 중에서 플랫폼 노동 또 투명 노동자 보호법이 어떤 취지로 내놓으신 공약이신지 또 구체적인 어떤 법안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 또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건가, 아니면 노동권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디지털 특수고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서 대리운전에 이르기까지 실제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우리 옛날에 노회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투명 인간과 같은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투명 노동자 보호법으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험을 비롯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를 포함한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또한 5인 이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내놓은 법안 갑질 119법은 직장에서 철저하게 근로 입장에 처해져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또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같은 노동자입니다. 저 또한 그 후보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우선 우리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테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창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창민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초중, 고등 교육 민주주의 인권 노동 교육 의무화가 제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먼저 우리 당의
성과를 축적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당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역할을 우리 당이 전체 다가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혜련 후보 어느 후보를 지목하겠습니까? 저는 배진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배진교 후보님에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 부족해서 유력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항상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내 일상의 삶 속에 존재하는 정의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당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면서 당이 지역에 안착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모든 당원들이 바라는 지역 강화 전략, 지역 성장 전략의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는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 현상이, 정치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의당에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역구 기초의원 숫자가 3,600명 되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는 배출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비례 1번 여성 의원은 꼭 당선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저희는 비례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2024년 총선의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이런 정치 경로 과정에서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저의 1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싹쓸이 방지법, 가번, 나번 공천, 복수 공천 금지하는 것과 3인선거구 법제화하는 이제 법안인데요. 배진교 구청장님, 후보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후보님께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당 활동하시고,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이제 4년 동안 지방정부의 책임자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의당이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 당이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혜련 후보 지방의회 싹쓸이법 등 의견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근자를 시급하게 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리는 바로 지역의 상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당은 지역위원회를 올곧게 세우기 위한 상근자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지역 현안이라도 반드시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해결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저기 정의당을 찾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뢰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는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많은 사업들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전체 우리 당원분들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관계 형성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생활체육등 봉사단체에 1회원 가입하기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진교 후보님의 생활체육 1당원 1가입의 제안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정치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왜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당원들은 구석구석 어느 곳에 가나 있는데 정의당의 당원들은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 전당적인 차원에서 다음 지방선거 대비뿐만 아니라 지역 강화 전략 차원에서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것이 저는 지역의 차세대, 지역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차세대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배진교 후보님이십니다. 배진교 후보님은 지목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사자를 이제 3번 지목을 당하셔서 다른 후보자들이 지목을 하실 수는 없는 제한을 가집니다. 어떤 후보를 지정 토론자로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이홍우 후보님과 김혜련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권정당의 힘은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과 함께 지역부터 튼튼히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집권정당의 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용우 후보께서 비례대표 후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후보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우리 후보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을 대표해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어떤 역할과 소명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공약에 진보 지방 정부 수립, 두 번째는 대통령 결선 투표자로 사실은 연합 정부 국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그 경험을 유권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실력을 검증받을 때 정의당의 집권의 길은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목에 지금 21대 총선에 있다.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지상 과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세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조건에서 지금 현재 이 총선에 남은 기간은 엄청나게 정의당으로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들어가면 강력한 제3당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집권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우리 정의당의 역할을 높이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2022년에 지방의원을 많이 당선시켜야 합니다. 김혜련 후보께서 제시한 1호 법안은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혜련 후보는 제 기억으로 전국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3선 의원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후보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 당선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혹시 또 비법이 있으시면 비법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전국 최연소로 고양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2010년도에 한번 걸르고 나서 진보신당으로 출마를 했을 때 바뀐 지역구가 고양시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구였습니다. 그때 그 지역구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은 좋은데 당이 별로다. 그 당 심상정 당인가? 그런 당도 있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정의당? 심상정 당인가? 이런 말은 안 듣는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과 함께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앙당의 전략은 전략대로 가고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의당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됩니다. 보수적인 교회도 가고 그다음에 안보단체도 가고 어느 곳에 있는 주민을 다 만나서 신뢰를 쌓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 기반을 넓히는 것입니다. 네. 네. 정세가 매우 어렵다고 많은 후보들께서 얘기하십니다. 진보정당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의당에게 몰려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여러분들과 반드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정세 돌파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함께 집권정당의 길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인숙 후보님 없습니다. 네, 저는 박종균 후보님과 박창진 후보로 정하겠습니다. 네, 박인숙 후보님은 박창진 후보님이랑 박종균 후보님을 지정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따 마무리 발언 시간을 이미 썼기 때문에 같이 좀 포함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년간 저의 활동은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 존중, 성평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이 3가지를 저 33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노동 존중은 노동조합이 상식이 되지 않을 때 상식이 되도록 만들었고, 성평등은 여성과 관련된 대표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만들어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 2가지를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종균 후보에게는 특히 본인이 산재 노동자가 되었고 산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저는 기업살인법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을 가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재보상법과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이 되기 전에 산업재해로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 본인도 많이 힘들지만 가족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간관계가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재해를 제 통계를 보면 본인 과실률이 70%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칠 때도 그랬고요. 물론 민사상, 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문제를 고용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는 고용주가 산재 노동자의 사회복귀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김용균법이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지점이 많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이 21대에 꼭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는 박창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먹거리 문제를 다루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서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건강을 잃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약물 치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표면상의 건강은 회복됐으나 제가 제일 건강이 회복됐을 때가 제 고향 거제도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또 그런 화학물질로 길러낸 많은 그 먹거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값싼 가격에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바르게 기르고 바르게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먹는다면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경제 또 노동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박인숙 후보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예, 지금 육식 이주의 식사 문화로 인해서 가축 생산이 되는데 가축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는 것도 심각하게 기후 위기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제초제 또는 GMO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소비, 그것을 다시 폐기하는 이러한 건강한 먹거리로 지속 가능한 전환, 이것도 우리 그린 뉴딜의 중요한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균 후보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박인숙 후보님과 바로 옆에 계신 한창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박인숙 후보님의 82년생 김지영법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청년 학생들과 늘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학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과정 중에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옆지기와 함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저도 어머님이 계시고 딸도 있고 옆지기가 있어서 함께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중도장애인으로서 사회복귀 정책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도장애인도 사실은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숙 후보님께
82년생 김지영법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더 묻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치하는 엄마라는 조직이 열심히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도 아이를 둘 키우면서 실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단녀라는 경력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정규직으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적 자립 없이는 제대로 된 주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고용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성들이 당당한 주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노동권과 관련해서 한창민 후보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노동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역할 및 자아실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르신들에게도 이는 함께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어르신들도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동권에 대해서 한창민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노인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전시장을 출마했던 시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최저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최저소득은 일반인의 6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사말기업이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기업. 이 삼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지자체와 국가에서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활하고 직업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일자리 문제와 최저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만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나비 효과라는 용어처럼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면 사회적 약자의 삶이 개선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장애인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남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한창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선거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 내내 우리의 소중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방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후보들, 우리 당의 공약들 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보 정치가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실현하는 국회, 이걸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연합정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진심이 국민들한테 전해질 때 정의당은 더 큰 영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 노인 및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단체를 통한 투쟁으로 그리고 강의 및 연구, 정책 자문을 수단으로 대한민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 및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쟁과 강의, 연구와 자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입법권이라는 수단, 국회의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아무 식당이나 가서 밥 먹고 장애인 화장실 찾으러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의당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의당 후보로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인숙 후보님은 시간을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인천 남동구청장 출신입니다. 제가 강한 것은 현장과 행정입니다. 국가행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지시, 지방자치 확대, 복지와 민생 문제에서 진보의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것을 배진교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국민 여러분, 함께 이겨냅시다. 의료 복지계 종사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공복지, 공공의료 정의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배진교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혜련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삼선 고양시의원을 마친 김혜련 후보입니다. 저희 삼선 비법은 오프라인에서 당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지역에 단단히 더 뿌리를 내려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커져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더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정의당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홍우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당원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제 선거운동 마무리됩니다. 많은 전화에 짜증 나시겠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지난번 1차 배심원 토론 때 어느 분이 우리 당은 제 또래의 노동운동 활동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보 정치 벗어나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원래 나이 78세인 미국의 버니 샌더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분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이용우는 78세 될 때 그 열정, 진보적 가치로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의 오랜 수건인 진보 지방정부 수립하여 정의당 정치를 국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상원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원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투표하는 기간입니다. 9일째 선거 기간 동안 많은 후보들에게 연락을 받으시고 공보물도 받아보셨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지하고 계신 후보들과 마음에 찍어두신 후보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투표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이상원을 선택해 주시고 미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창진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훌륭하신 후보님들의 정책과 고견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정의당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대중을 설득하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과 호흡했던 후보, 많은 을들의 지지를 받았던 박창진이 꼭 광장으로 나가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고견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 박창진이 수권 정당으로 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호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우리 후보분들께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질문을 안 해주셨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정호진에게 마이크가 가는 게 우리 후보님들을 긴장시키는 건지 아니면 정호진의 정책 공약이 너무나 완벽해서 틈이 없어서 만장일치 동의하시는 건지 저 둘 다로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마무리 발언은 내일이 3월 1일인데요. 16년 전 3월 1일 한 분의 일기의 시작과 마지막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월 1일 맑고 바람이 분다.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치관계법 개혁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달렸다. 16살에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은 18에 옥사했다. 16세 만세운동을 나선 유관순 열사를 높이 받드는 사람일수록 16은커녕 18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도 결사 반대한다. 17대 총선 앞두고 고 노회찬 의원님이 쓰신 난중일기의 일부입니다. 정의당도 지금 난중
상황입니다. 정호진, 난징일기와 같은 마음으로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후보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정책토론회 3조를 보셨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평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도 최종 투표 결정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녁 시간을 위해서 30분 쉬었다가 다음 주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